감정, 내가 느끼는 두려움, 이게 일종의 생각이라고 착각을 하시거나 이래요. 그게 전혀 아닙니다. 두려움이나 분노 같은 감정은 마치 너무 더워, 불 켜야, 이거 왜 이렇게 덥냐, 에어컨 켜야겠다, 이런 느낌이죠. 그런 차원인 거예요. 감정은 몸의 문제인 거예요. 갑자기 두려움이 올라와, 갑자기 분노가 올라와. 이러고 가만히 앉아서 화내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생각으로는 감정 컨트롤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몸을 바꿔야 돼요. 재미가 있어갖고 교수님 날밤 새고 한번 이야기를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어제 새벽 2시까지 공부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뭐 줄까지 그어 가면서. 예. 교수님 조심하셔야 돼요. 대답하실 때. 시험 보러 오신 거. 네, 시험 보는 학생처럼 막 했죠. 이렇게 막 그림 그려가면서. 너무 재밌더라. 그리고 이거 있잖아요. 이거. 야, 이거 아주 저 처음에 보면서 못 알아봤잖아요. 예, 원래 잘 못 알아보죠. 못 알아. 이걸 뭘로 봐야 되지? 이거 뭐야? 그래서 이제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러네. 그러니까 우리 뇌가 이 조합을 밑에서부터 쫙 이렇게 패턴을 인식하면서 올라와 갖고 딱딱딱딱 조합을 맞춰서, 그래서 이거냐 저거냐 넣을 거 넣고 뺄 거 빼가지고 이제 맞추는 거잖아. 그렇게 해서 요 모양이야 하고 이제 보여주어야 그거 갖고 이제 인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순식간에 일어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여러 층이 있으면요. 그 단계별로 가상의 모델이 있는 거예요. 그 모델이 사전 지식이라고도 불리고, 그래서 지금 내 눈을 향해 올라오는 거를 얘가 덮어 씌워 보는 거예요. 맞나 틀리나. 근데 이 위에서 덮어 씌울 위에 모델이 없는 거죠. 지금 처음 이 그림은. 그러니까 그렇지, 이게 뭐지? 거지, 이거 어디서 뭔가를 만들어 보려고 맞아. 뇌는 열심히 일하는데 적절한 모델이 없어서 못 알아보다가 그 좀 더 자세한 사진을 보고 나면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이제 모델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그 모델에 따라서 올라오는 걸 덮어 씌우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사진을 아까 볼 때랑 다른 거 자세한 사진을 경험한 다음에 다시 그걸 볼 때랑 달라 보이는 거죠. 완전히 달라 보여. 그래서 그 보인다는 게 뭐냐면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거가 보이는 게 아니라요. 들어오는 게 하나면, 아까 그 그림에서 들어오는 게 하나면 덮어 씌우는, 즉 내가 이미 갖고 있던 모델을 들어오는 걸 덮어 이게 더 많아요. 이 정보량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눈 뜨고 밖에 있는 거를 새로 보는 게 아니라요. 이 눈뜨기 밖에 있는 거가 이럴 거야라고 과거에 경험했고 비슷한 거에다 때려 맞춰가지고 덮어씌우고. 그래서 예측 오류에서 이렇게 삐져나오고 예측이 안 되는 것만 더 다시 처리하고 다 처리하고. 그렇게 해야 뇌는 큰일 안 하고 에너지 많이 안 쓰고도 최소화해야 면서도 이걸 금방금방 알아볼 수 있죠.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뇌로 본다라는 말이 그 말이 거예요. 여기 나오더라고요. 우리 그거예요. 사람 눈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들어오는 거가 하나면 여기서 이렇게 덮어씌우는 게 9이다. 뭐 이렇게 그 정도 비율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실 적에 어두컴컴한 이 속에 들어앉아 있는 뇌는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근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감각들을 다 조합해서 그 안에서 자기가 어떻게 할 것인지 기계를 돌리는 거잖아요. 공장 가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 공장 가동을 하면서 예측하면서 말하자면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해가며 계속 정보 처리를 해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이제 아까 하신 이야기지만 내면 소통과 마음 근력을 키워서 무유공포 전도몽상 될 수 있다 하셨잖아요. 그럴 때
자는 동안에 뇌의 작동 방식이 달라진다. 우리가 잠자는 동안. 그 작동 방식이 달라지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스토리를 만든 아까 일화기억 얘기했잖아요. 그 내용도 바꿔질 수가 있는 걸까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는 동안에 생기는 변화는 네. 어떤 생각의 변화 이런 게 아니라 네. 그거는 무의식? 아니요. 이 뇌 뉴런 그 신경세포들의 연결망이 좀 더 이제 낮은 차원의 얘기인 거죠. 그 연결망이 낮에 자꾸 썼던 그런 연결망이 그 자극을 계속 받았으면 자는 동안에 반복해서 활성화됐던 연결망이 굳어집니다. 굳어진다는 게 뭐냐면 요 뉴런 다음에 요 뉴런이 활성화됐어요. 그러면 그게 그다음부터 더 활성화되게 단백질 합성이 일어나서 그러면 미엘린이 감기는 그렇죠. 예습 진짜 많이 해요. 미엘린이 감기는 경우도 있고 또 동시에 이 다른 그 곁가지가 해서 이 시냅스 곁가지가 또 생겨서 그렇죠. 그 특정한 연결망이 더 생기고 그러면 이 뉴런과 이 뉴런은 그렇지. 강해지는 거죠. 탄탄하게. 그래서 그러니까 새로운 습관 같은 게 생긴 거죠. 무슨 얘기냐면 요거를 들 때마다 이렇게 마시고 체리 먹고 마시고 체리 먹고 그러면 그 연결망이 강해지면 이거 마시면 체리 먹을 준비를 이 뇌가 하게 습관이 되는 거죠. 그거 이제 습관이에요. 그러면은 그러한 변화가 예를 들어 이제 학생들 시험 불안증에 있는 애들은 수학 시험지를 받아들면 자동 편도체 활성화돼서 불안에 빠지는 이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그게 시험 불안증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바꿔가지고 수학 시험지 받아들 때 편도체가 아니라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되도록 그 연결망의 구조를 바꾸는 거. 그걸 새로운 습관을 들이는 거죠. 그런데 그 연결망이 실제로 바뀌는 이런 합성이 일어나고 미엘린이 쌓이고 하는 그런 변화는 자는 동안 주로 일어나요. 수면 기간 동안에. 그래서 어떤 새로운 습관을 들이거나 아니면 어떤 예를 들면 피아노 연습을 열심히 했다. 그럼 피아노 연습을 열심히 하는 동안에 활성화됐던 그 연결망이 시냅스 연결망이 굳어져야 단단해져야 이 사람은 피아노를 그 습관적으로 잘 치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뭘 연습을 많이 하면 그날 잘 주무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장기 기억으로 가는 새로운 습관, 어떤 훈련 한 다음에 수학 문제 새로 풀고 막 이런 훈련하고 그러면 그날 밤 잠을 잘 자야 학습 장기 기억 학습 이게 잘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감정은 실제 마음이 아니다. 그리고 몸의 문제다. 그러면서 왜 신체 조절 작용의 목적 자체가 그 신체에서 일어나는 내부 환경을 끊임없이 변화시켜서 그 생존 번식을 더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는 이런 대목이 여기 있었거든요. 항상성에 대한 이야기하고 연결이 되려나 그게? 이제 일단 지금 감정 문제, 감정이 몸, 마음의 문제, 그 얘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항상성 얘기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떠올린단 말이에요. 또는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아,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지, 뭐 기억을 한다든지, 아, 내일 내가 뭐 해야 되지, 뭐 이거 내가 어떤 의도를 갖고 이 생각, 이거는 의식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렇죠. 주로 이제 대뇌 피질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뇌 피질에서 의식에서 벌어지는 일이고요. 그거 말고 갑자기 내가 분노가 느껴져. 막 갑자기 화가 나고 갑자기 두려움이 느껴지고 걱정이 되고 그런 감정적인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 생각 차원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걸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오해되냐면 생각, 마인드, 거랑 감정이랑이 같은 레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생각으로 감정이나 이런 거를 컨트롤할 수 있다, 조정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시거나 또는 감정, 내가 느끼는 두려움, 이게 일종의 생각이라고 착각을 하시거나 이래요. 그게 전혀 아닙니다. 그 감정은 두려움이나 분노 같은 감정은 마치 땀나고 막 더웠고 그러면은 땀나면서 너무 더워 불쾌해 이거 왜 이렇게 덥냐 에어컨 켜야겠다 이런 느낌이죠.
그런 차원인 거예요. 감정은. 네. 몸의 문제인 거예요. 그 더운 게 생각의 문제인가요? 몸의 문제인가요? 그렇죠. 몸의 문제잖아요. 네. 몸이 반응한 감정도 딱 그런 거예요. 그러면 또 의아한 게 아닌데 나 가만히 앉아서 어제 그 사람이 나한테 했던 그 말을 내가 떠올렸더니 기억을 떠올렸더니 갑자기 막 화나는데 그 생각의 문제잖아. 화나는 게 아닌 거예요. 왜 아니냐면 생각을 떠올려요. 어제 일 기분 나쁜 일을 떠올려요. 떠올리면 그 다음에 몸이 변해요. 심장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심장도 약간 달라지고 감정이 있고 몸에 여기저기 변해요. 그러면 그 몸의 변함이 시그널을 올려보내요. 그 주로 그걸 이제 인테로셉티브 시그널이라고 그래요. 내부 감각, 장에서도 올라오고 심장에서도 올라오고 이런 턱 근육, 아까 다리 근육 말씀하셨는데 다리 근육은 좀 잘 안 올라오고요. 턱 근육, 안구 근육, 표정 근육, 혀 근육, 승모근, 흉쇄우돌근, 목, 얼굴과 이 몸통이 연결되는 그다음에 미주신경, 이 장 이쪽 여기서 올라오는 신호를 이 대뇌가 딱 알아차리고 내가 화가 났다, 내가 기분 나쁘다 이걸 감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쁜 생각을 하고 기분 나쁜 일을 생각했더니 감정이 갑자기 화가 난다 이러면 생각 때문에 감정이 나온 거라고 우리가 착각하는데 생각, 기억 떠올려서 몸이 변화해서 몸의 변화를 내 뇌가 감정으로 이해하는 게 추론해내는 거다 이런 거죠. 그러면은 감정을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무나 명확해요. 감정은 갑자기 두려움이 올라와요. 갑자기 분노가 올라와.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화내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생각으로는 감정 컨트롤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몸을 바꿔야 돼요. 심장 뛰는 걸 좀 천천히 뛰게 하든지, 호흡을 좀 천천히 하든지, 뱃속을 편안하게 하든지, 턱 근육 힘 빼고, 눈에 힘 빼고, 이렇게 릴렉스 하든지, 어깨 이런 거를 해야, 그래야, 그래야만 감정 조절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게 통증과 감정은 같은 레벨이다. 그래야 좀 정확하게 메시지가 전달되잖아요. 내가 허리가 아픈데 허리 아프지 말자 이런다고 이게 통증이 안 아프죠. 그래서 통증을 해소하려면 몸을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 느낄 거 아니에요. 감정도 만약에 지속적인 불안감이나 자꾸 짜증이 나거나 이러신 분은 내 몸을 좀 어떻게 움직이거나 돌아다니거나 심장을 뛰게 하거나 뭐 이런 거를 해야 된다라고 처음부터 이렇게 하시고 생각 차원은 달라요. 생각은 그냥 이렇게 혼자 앉아서 내가 뭐 사랑과 존중을 해야 돼 뭐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어요.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야 돼. 이건 생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편도체 가라앉히는 감정은 움직임을 통해서만 몸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이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항상성 문제는 그 호메오스테시스라는 게 이제 우리 몸에 체온을 뭐 일정 수준 유지한다든지 우리 몸에 예를 들면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일정 수준 유지한다든지 우리 몸은 어떤 거든지 이제 일정 수준 유지하려는 이 시스템이 갖춰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호메오스테시스라고 하는데 마치 자동 온도 조절 장치 같은 거죠. 뭐 36.5도에 딱 맞춰져 있어서 올라가면 내리게 작동하고 내려가면 올라가게 돼. 그래서 이걸 맞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제 책에서 말씀드리는 건 그 항상성이라는 개념으로는 우리 몸의 복잡한 이 작동 방식을 설명하는데 한계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변하거든요. 변한다는 게 하루만 해도 제가 지금 앉아 있을 때 제 적당한 혈압과 심박수와 뭐 혈당과 제가 이제 운동을 한다고 쳐봐요. 밖에 나가서 천천히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럼 그때 심박수와 여러 가지와 다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운동을 하는 중이라면 그때 맞는 균형은 요 균형이고 제가 가만히 앉아 있다면 그때 맞는 균형은 요거고 그래서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변화 속에 균형. 그게 알로스테시스라는 개념이거든요. 호메오스테시스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그 알로스테시스가 왜 중요하냐면
변화 속의 균형이 얼른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러면 우리 몸은 야 지금 네가 몸에 이렇게 변화했으니까 그 변화라는 건 우리가 노화가 일어나든가 애가 성장할 때라든가 장기적으로는 또는 단기적으로는 무슨 활동할 때든가 아닐 때라든가 아플 때라든가 뭐 할 때라든가 밥 먹고 나서라든가 아니면 배고플 때라든가 일상생활 속에 짧은 변화 또는 뭐 노화 이런 건 좀 긴 시간을 둔 변화 어떤 변화의 축에서든지 그 변화 속에서의 적절한 균형 상태를 우리 몸은 달성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얼른 달성이 안 됐을 때, 그 균형이 깨져나갔을 때 이 몸에서는 여러 가지 불쾌한 감정을 올려보내요. 뭐 갈증, 야, 수분 부족해, 물 먹어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그걸 우리는 불쾌하게 느껴요. 너무 덥다라든지, 이런 게. 그러면은 그 불쾌한 감정이 올라오는 거 그냥 빨리 우리 몸이 그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야, 빨리 알로스테시스를 달성해야 되는데 너 지금 안 되니까 이걸 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알로스테시스가 얼른 달성되지 않았을 때 그 불쾌감 중에 일부는 상당수는 통증이나 감정으로 그게 전환이 돼서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 심장에 좀 이상이 있어서 심장이 불규칙하게 뜨는 사람은 자꾸 짜증이 나요. 심장 이상 때문에 짜증이 나고 또 우리가 왜 자꾸 뭐 이렇게 너무 덥거나 그러면 또 짜증이 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불편하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불편함을 느끼는 거. 그게 알로스테시스의 달성하려는 과정. 현상 유지를 위해서. 그렇죠.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게 감정이나 통증과 연결되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신체는 그 불편하면 불편한 상황을 빨리 조정을 해서 편한 상태로 맞추려고 하는 거죠. 항상. 그렇죠? 그렇죠. 온도가 됐던 모든 것들을 그 딱 알맞은 곳에. 그러니까 불편하면 이렇게 앉아있다 불편하면 일어서고 뭐 일어섰다 불편하면 눕고 하듯이 모든 것들이 불편을 해소하고자. 그래서 웬만한 통증은요 고마운 거예요. 왜 고마우냐면 이 통증을 해소하라고 해소하라고 신호를 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식중독에 걸렸어요. 제가 뭘 잘못 먹고 막 식중독에 걸렸어요. 그러면은 빨리 뭐 장 운동해서 설사로 내보내고 막 이렇게 토하거나 뭐 하게 하면 되지. 왜 복통을 주냔 말이에요. 왜 배 아픈 걸 주냔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이 몸이 항의하는 거예요. 앞으로 너 이런 거 먹지 마. 이거 내가 이 장이 항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이러니까 앞으로 그러면 얘는 이제 이 뇌나 이 시스템을 기억을 하죠. 아 이런 걸 먹었을 때는 이런 고통이 있으니까 나 이제 이런 거 먹지 말아야겠다 이런 거죠. 제가 여기 일어서다가 이 책상 모서리에 꽉 부딪혀서 멍이 들어요. 그럼 엄청 아프잖아요. 왜 아플까요? 왜 아프냐면 여기다 이런 데다 꽉 부딪히는 건 네 몸의 손상이고 너의 안녕, 저의 생존에 조금 문제 생길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짓 하지 마. 이 몸 손상 나는 짓 하지 마. 라는 걸 강하게 주는 거죠. 그래서 조심해. 통증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은 그 고마운 신호인 거예요. 그게 없으면 위험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만성 통증인 거예요. 실제로 이상이 없는데도 평생 아파. 실제로 이상이 없는데도 신호해서 아까 얘기했던 능동적 추론 시스템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별것도 아닌 정상 신호를 자꾸 통증으로 얘가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돼서 이 정도 확실해서 식중독 했을 때 통증을 줘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장이 뭐 별 문제가 없는데 조그만 이상한 신호에도 별 의미 없는 잡소리, 노이즈, 소음 같은 신호인데도 얘는 계속 그걸 받아치. 그야 이것도 식중독 아니야? 복통 막 이렇게 그래. 그럼 막 아픈 거예요. 그게 만성 통증이에요. 그게 만성 통증이에요.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위기 상황에서 편도체 활성화되고 두려움을 느끼고 갑자기 멧돼지가 나타나거나 두려움을 느끼고 갑자기 공격성을 느끼고 멧돼지랑 싸워야 되니까 그건 고마운 시스템인데 멧돼지도 안 나타났는데 괜히 그냥 여기서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거죠. 미리 이 안에서 멧돼지를 상상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감정 조절 장애, 그게 만성 통증 이런 거 문제고 그거는 이 능동적 추론 시스템을
변화시켜야 된다. 능동적 출원 시스템을 변화시키는데 뭐에 대한 능동적 출원 시스템을 변화시키냐면 몸에서 올라오는 내부 감각 신호, 몸 움직임에 대한 고유 감각 신호에 대한 거를 다시 한번 새롭게 보도록 훈련을 시키는. 그래서 뇌에 잘 안 올라가던 신호도 주고 괜찮아 하는 그런 게 온갖 명상법입니다. 호흡 명상이니 움직임 명상이니 고대 진자 운동이니 뭐 이런 걸 해서 고유 감각 훈련이니 뭐 이렇게 서서 하는 거 천천히 움직이면서 하는 거 그러면 새로운 신호들을 줘가지고 얘한테 가만히 있어봐. 다시 입력을 새로 해줘. 여태까지 하던 거는 좀 다른 방식으로 자꾸 리셋을 다시 해주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의식 안에. 그 이제 칼 프리스턴이 얘기하는 리디플로이먼트 어텐션, 그러니까 재배치죠. 어텐션을 별것도 아닌 거에다 계속 어텐션을 보여서 큰일 났어. 그리로 주의를 보내지 말라는 거죠. 거기가 아니라 다른 다양한데 어텐션을 줌으로 해서 능동적 출원 시스템을 좀 리셋하고 말씀하신 대로 리셋하고 좀 정상화하는 훈련. 그거가 저는 명상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 순간도요. 우리 장이나 심장에서는 우리 몸에서는요. 엄청나게 많은 신호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칼 프리스턴이 얘기하는 대로 뭐냐면 그 수많은 신호들은 보통 다 노이즈예요. 별거 아닌 거예요. 그냥 이런 배경 소음 같은 거. 여기 뇌 이렇게 움직이고 심장은 계속 뛰고 계속 신호가 올라와요. 그래서 그거를 뭐를 하냐면은 건강한 이 뉴럴 시스템은 무의식 차원에서 뭐 어떤 놀라운 능력이 있냐면 capacity to ignore라고 그분은 표현합니다. ignore, 무시할 수 있는 능력. 웬만한 거는 다 얘가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 괜찮겠죠, 괜찮아요. 그런데 만성 통증 환자나 감정 조절 환자는 뭐냐면 capacity to ignore의 능력이 상실된 거예요. 무시를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조그만 것만 해도 증폭해가지고 큰일 난 거 아니야? 뭔가 여기 뇌는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불안하고 끊임없이 여기저기 아프고 그렇기 때문에 감정 조절 환자나 우울증 환자는 대부분 신체 증상, 여기저기 아픔, 신체 증상을 갖고 있어요. 무기력해지고. 거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명상법은 걷거나 달리거나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근데 불안장애 같은 분들 가만히 눈 감고 앉아서 명상하잖아요. 그러면 그러지 않아도 이 어텐션이 과도하게 많이 돼서 불안감을 느끼는데 자 가만히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고 그러면 그분들은 거의 너무 괴로워해요. 그분들은 자기 조정이 안 돼요. 여기서 계속 올라오는 것 때문에 여기 머리가 난리가 났기 때문에 계속 딴 거 하거나 뭐 하거나 아니면 남들과 싸우거나 이런 걸로 어텐션을 분배해서 겨우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명상합시다. 그러면 그냥 너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한테 가만히 눈 감고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고 이러면은 상태가 굉장히 좋으신 분이에요. 제가 그래서 적극 권해드리는 게 뭐냐면 무조건 걸어라. 존투 운동 같이 가벼운 운동을 해라. 그러면 심장 박동도 조금 상승돼서 규칙적으로 뛰게 되고 그 걷거나 몸을 계속 움직이면서 내 몸에 주는 감각을 느끼잖아요. 그게 이걸 해소하는 진짜 회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명상의 기본은 움직임 명상이라고 계속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교수님 최근 내시는 이거 내면 소통 명상 여기에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연습할 수 있도록 안내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6가지의 긍정적인 내면 소통 명상을 간결하면서도 아주 효과 있게 소개를 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뭐 용서, 연민, 사랑, 수용, 그리고 감사와 존중 이런 파트로 해 놓으셨더라고요. 저도 20여 년 전부터 이게 다루었던 내용인데 그 교수님 내면 소통 이 책을 통해서 또 영상을 통해 보니까 이런 그 효과적인 그 명상에 대한 얘기하실 때 특히 용서와 그다음에 감사 파트가
교수님도 실제 많은 사람들한테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 이야기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그 명상의 효과를 뇌 영상 연구로 fMRI로 하는 거에 뭘 할까 하다가 가장 효과 있을 것 같다라는 거 골라서 한 게 감사 명상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사이언티픽 리포트라는 그 저널에 나왔는데 그게 제 목소리로 이제 엄마 감사해요. 어린 시절 엄마를 떠올려서 감사하는. 하여튼 너무나 결과가 잘 나왔고요. 그다음에 그게 제가 또 좋아하는 앤드류 휴버만이라고 스탠포드 대학에서 또 여러 가지 그 유튜브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있어요. 앤드류 휴버만. 그분이 감사를 작년인가 언제 다루면서 저희 팀이 제가 만들고 했던 그 논문이 굉장히 중요하고 감사를 명상 같은 감사 훈련을 왜 해야 되는지를 이 논문을 보면 뚜렷하게 알 수 있게 나온다라고 한 거의 3, 4분, 5분 이상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게 지금 많이 지금 알려지고 있구나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일 효과 있는 거가 이제 그 감사였고 그게 됐고요. 그 다음에 한 게 존중, 자기 존중, 타인 존중 이런 것도 땡큐와 리스펙 두 가지로 이제 그렇게 지금 돼 있죠. 그래서 지금 그 말씀하신 6가지의 공통적인 그 특징은 뭐냐면 나와 타인에 대한 긍정적 정보 처리가 그 6가지입니다. 용서, 수용이니 감사니 뭐 이 존중이니 다 나에 대한 긍정적 정보 처리. 그래서 용서도 자기 용서, 타인 용서. 존중도 자기 존중, 타인 존중. 연민도 자기 연민, 타인 연민. 이게 다 까루나 메타 그 전통에 있는 거고 그게 다 됩니다. 그런데 감사만 예외적으로 감사 그 자체가 자기 감사, 타인 감사가 아닌 거예요. 감사는 이미 감사 안에 자기 긍정, 타인 긍정이 들어있어요. 그거 안에는. 왜냐하면 이게 감사하다 느낄 때는 이 일이 이게 너무 감사해 그러려면은 이게 나한테 좋은 일이야가 먼저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이 나한테 좋은 일이 당신 때문에 벌어졌어요. 그래야 감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는 정말 모든 종교에 그래서 감사를 강조하지 않는 종교가 없어요. 감사해라. 다 종교에 다 들어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 명상을 할 때의 그 멘트 어떤 식으로 이렇게 리더해 주시는지 우리 유나 회원들을 위해서. 이렇게 제가 그 구성을 했습니다. 명상. 감사하는 거에 대한 감사의 힘이니 감사 훈련이니 온갖 방법이 많아요. 주변 사람 뭐 하고 어떤 사물에 대한 뭐인데 사람들이 보통 엄마한테 감사하라 그러면 많이 이게 생겨날 거다. 왜냐하면 그 근거로서 mother self identification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뇌에는 엄마 생각할 때와 나 생각할 때 특정한 뇌 부위가 거의 똑같이 활성화됩니다.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 이 셀프가 우리 셀프가 형성될 때 1살, 2살, 3살에 주 양육자인 보통 엄마가 90%예요. 물론 할머니나 아빠인 경우도 있지만 주 양육자인 엄마의 목소리가 우리 뇌에 각인이 되죠. 그래서 범종 울리듯이 울리네요. 거기 각인이 엄마 목소리가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험자들을 MRI 통에 넣어놓고 자 엄마를 떠올리세요. 엄마한테 감사하세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개인차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하필 엄마랑 싸웠던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럼 갑자기 편도체 활성화될 거 아니에요. 또는, 요새 엄마가 아파가지고 요양원 가 계신데 엄마 생각만 하면 막 걱정되는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 그래서 어떻게 가이드를 했냐면, 먼저 본인의 어린 시절, 기억나는 제일 어린 시절, 보통 만 3세 반 이후입니다. 뭐 4살, 5살 이럴 때, 만 3세 반 이후에 그 어린 시절을 생각한 다음에 그 어린 시절의 나를 돌봐주시던 엄마 모습을 떠올리라고 그래요, 기억하요.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떠올리라고 그래요. 그 어린 시절에 보통 지금의 우리보다 더 젊었을 그 엄마가 나를 얼마나 이뻐해 줬나를 생각을 하면 상상을 하게 하고 그 엄마한테, 그 어린 시절에 나를 사랑해 주던 그 엄마한테 보통 고생하던 엄마죠. 애 키우느라고.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엄마가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어리잖아요. 엄마도. 그 엄마도 어리죠. 엄마도. 아무것도 몰라,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엄마가 얼마나 있었을까 지금 하면서 그 엄마한테 감사.
따라하세요. 엄마 고맙습니다. 엄마 감사합니다. 다 눈물을 흘리지 뭐. 그런 학생들 그거 시키잖아요. 그러면 진짜 많이 울어요. 그러니까. 그 어른들은 더 울어요. 더 울지. 왜냐면 지금 지금 잘못한 게 많고. 지금 나보다 더 어린 그 어린 사람이 엄마였다. 첫째 애인 경우 본인이 첫째잖아요. 더 울어요. 왜냐면 나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던 걸 알거든. 그래서 그거를 감사합니다. 네. 엄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큰 지금 나의 모습. 네. 이게 다 엄마 덕분입니다. 네. 이거를 하면은 감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결과가 잘 나온 거죠. 일단 막 울려야 돼. 그래서 네. 이 감사 명상 이런 거 할 네. 때도 우리가 늘 강조하는 게 우리가 이렇게 사람 구실하고 나 뭐 그렇죠. 직장인으로서 교수로서 뭐 이렇게 사회 활동하는 그거는 이 셀프를 만들어준 주 양육자 보통은 엄마에 네. 감사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그런 거를 감사해서는 그리고 많이 그 얘기해요. 감사 명상을 교수님이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잠들기 전에 꼭 하라. 밤에 하면 훨씬 효과가 좋다. 예,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브레인에도 영향을 신경 가소성이 네, 가소성이. 그러니까 주무시기 전에 네. 엄마 감사해요. 그래서 전두엽 확 활성화 시켜놓고 막 잠들면 예, 그게 이제 굳어질 거 아니에요. 네, 그 네, 활성화된 그렇죠. 게. 그래서 단단해지죠. 예, 그래서 아무 때나 해도 좋긴 좋지만 네, 네. 효과 있으려면 이런 명상은 주로 저녁 때 주무시기 전에 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뭐 엄마뿐이 아니라 자기가 고마웠던 사람들을 떠올려서 감사에 대한 거를 깊이 예. 예, 충분히 이 브레인에 올려주는 그 신호를 받아서 잠도 편히 잘 것이고 네. 또 다음날 아침에 눈 떴을 때도 훨씬 네. 기분이 상쾌할 그렇죠. 거예요. 네. 또 가볍. 지금 그 6가지 자기 긍정, 타인 긍정 네.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용서, 연민, 사랑, 수용, 존중, 감사 이 6가지는 이렇게 그 특정한 하나의 생각이라기보다는 어떤 생각의 틀 또는 아까 말씀하셨던 의식이 왜 경험을 스토리텔링으로 자꾸 변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그 부정적 정서가 너무 많이 올라오거나 막 불안해하거나 이런 고통을 겪는 분들의 공통점은 무슨 일만 있으면 나에 대한 부정적 스토리텔링을 자꾸 하는 습관이 있는 거예요. 아주 강박적으로 나는 이래서 안 돼, 자기를 막 비판한다든지 자기를 혐오한다든지 난 쓰레기야 이렇게 그런 거를 습관적으로 막 누가 뭐라 그러든 무슨 일이 생기든 이게 돌아가요. 그러면 정말 마음 근력이 약해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대신에 그 스토리텔링을 자기 긍정, 타인 긍정의 스토리텔링의 습관을 장착을 하면 훨씬 마음이 편해지고 여러 가지 멘탈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그 뭘 장착할 거냐? 이 6가지를 일종의 스토리텔링의 틀로 자꾸 훈련하시면 좋습니다. 다시 말해서 틈만 나면 감사할 거 없나? 뭐 하면 가만있어 봐. 이거는 지금 내가 감사할 일인가? 이거는 내가 연민 뭐 보살필 일인가? 이거는 존중할 일인가? 그 6가지 자기 긍정, 타인 긍정의 스토리텔링으로 내 경험을 자꾸 대입을 하는 그 훈련을 자기 하시면 리포터를 써나가야 돼요. 예, 그러면 이게 그 스토리텔링의 습관을 그럼 어떻게 할 거냐의 하나의 해결 방법이 요거 6가지 자기 긍정, 타인 긍정 스토리텔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